깜짝 놀랄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전 세계의 위험한 지역만을 취재해온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번에는 전쟁 위협 국가라고 불리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총기, 검문소, 불안한 시선, 그리고 군사정권의 잔재를 기대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마주한 한국은 상상조차 못한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병원에서 한 노인의 실수로 비싼 장비가 박살이 났을 때조차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그녀가 받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카메라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온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전쟁 위협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 중인 클레르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34살이고 지난 10년간 세계의 위험 지역을 직접 다니며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곳, 조금 더 위험한 나라들을 다녀왔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까지 총성과 피가 뒤엉킨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며 살아왔고 그것이 제 직업이자 사명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유럽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클레르 다음에는 한국 어떠세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솔직히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매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고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영상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 분석가에게 들은 말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민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곳이에요. 그 말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고 저는 한국을 감정 없는 발전국가 혹은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철조망이 감싸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촬영하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군용 차량과 군인들의 행렬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사이에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계획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한결같이 정중했고 무거운 장비를 끌고 가는 저를 보고 두 번이나 다른 승객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아무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른 승객이 짐을 받아주는 장면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곧장 서울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경상도의 한 지방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 수도권은 예외일 수 있어. 진짜 민낯은 서울 바깥에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말이죠.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길가엔 군인도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 안에선 한 할머니가 핸드폰 없이 기사님에게 우리 마을 앞에 세워줘요라고 말하자 기사님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묘한 신뢰와
정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민우 씨였습니다. 민우 씨를 처음 만난 건 시청 근처의 작은 복지센터에서였습니다. 지방 도시의 오전은 생각보다 분주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도심 한복판에서 흰색 반팔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민우 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맞이해 주었죠. 줄리앙 씨 맞으시죠? 생각보다 장비가 많네요. 그의 첫 인상은 단순히 친절한 청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이 바뀌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20대 중반의 젊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프랑스에서는 고된 일로 인식되며 주로 중장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젊고 지적인 청년이 기꺼이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자기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민우 씨와 함께 요양센터로 향했습니다. 기초적인 시설을 상상하고 갔지만 센터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쾌적했습니다. 무언가 한국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닥에는 전통 온돌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었고 복도 벽에는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중 한 분, 오진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프랑스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다큐 찍으신대요. 멋지게 나와야죠? 그 말에 할머니는 배시시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진 체온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세월을, 그리고 신뢰를 담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며칠간 저는 민우 씨와 함께 여러 어르신들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요양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치매 어르신에게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주었고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자신이 가져온 방석을 건네주며 오늘은 여기 앉으시면 덜 아프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다큐멘터리 속의 복지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눈으로 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프레임 안에 무언가 극적인 장면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 현장은 극적인 것이 없기에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 일상성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민우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어요. 나라 지키겠다고 총 들고 싸우셨죠. 전 그냥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며 독립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던 저에게 한국의 한 청년이 가진 이 조용한 사명감은 너무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가 가진 배려라는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을 두고 젊은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음식점에선 아이가 울면 직원이 먼저 다가와 물 좀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의 불편을 줄이려는 그 작은 몸짓들이 저에겐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는 제 선입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고 군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험보다 진심이 더 큰 나라였다는 것을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기만 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우게 되었고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하나의 잔잔한 영화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톤으로 어르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어르신들 역시 민우 씨를 마치 손자처럼 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는 작은 생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병원 내 최고령자이자 생전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이용훈 할아버지셨습니다. 올해 98이신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약해졌고 이번 생일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병원은 조용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어주시면 좋겠어요. 촬영도 좋지만 마음으로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작은 노트를 손에 쥔 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 요양보호사들이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왔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용훈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만 제 옆에 있던 카메라 장비를 발로 건드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장비가 넘어졌고 렌즈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우 씨와 몇몇 직원들이 달려왔고 할아버지는 놀라셨는지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 장비는 프랑스에서 어렵게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기엔 제가 10년간 써온 기록이자 제1의 눈과도 같았거든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먼저 사과한 건 민우 씨와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줄리앙 씨. 저희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건 어르신인데 왜 이 사람들이 대신 사과를 하지? 왜 이 노인에게 누구 하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 거지? 그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카메라 가방을 꺼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건 무책임함은 아닐까? 아무리 노인이어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배려는 혹시 책임을 흐리는 방식은 아닐까? 혼란 속에 밤을 보내고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확인하던 중 민우 씨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줄리앙 씨,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출국 전에 꼭 잠시 들러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었고 솔직히 다시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던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저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는 말없이 저를 조용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이용훈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쥐고 계셨습니다. 민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줄리앙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태극기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의 손길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으로 이 나라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오해와 혼란 속에서 흔들리던 제 감정이 마치 바다의 조류처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제 손엔 낡은 태극기와 짧은 손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햇살이 병원 벽에 내려앉은 그 순간, 저는 마치 한 권의 책을 덮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용훈 할아버지의 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고, 잉크는 흐릿했지만 그 문장은 제 가슴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의 손길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으로 이 나라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제 장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 제 눈을 깨우신 거였다는 것을요. 카메라는 순간을 담지만 진심은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법이라는 걸 그곳에서 민우 씨와 어르신들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영상 편집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제목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위험 속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자리한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붉은 빛의 오해, 푸른 빛의 진심.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 측과 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험한 나라로 묘사되어선 안 됩니다. 총성이 없고 혐오도 없으며 오히려 세상 어디보다 조용하고 깊은 진심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물론 프로듀서들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자극이 없잖아. 갈등이 약하잖아.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라며 감동했고, 특히 복지사로 일하는 프랑스 여성들로부터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 씨와의 연락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며 지역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복지 개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민우 씨, 저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 없는 쌈들을 담기 위해서였고, 진심이 묻어나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촬영이 끝난 날, 저는 영상에 이런 내레이션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를 지키기 위해 오늘을 다 쓰는 사람들. 그 진심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그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플랫폼을 통해 이 사연을 나누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한국을 아직 전쟁 위험국이나 불안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그 프레임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리고 놀랍도록 따뜻한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오해가 그 댓글 한 줄로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